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청 공무원인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13년이 되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도 둘이나 낳았네요. 둘째 아들은 의사인데 공부하느라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했어요. 둘째가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는 게 요즘 들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런 제가 오늘 용기 내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큰 울림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그때의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 보겠습니다. 그날은 저의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의사인 둘째 아들이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난 큰며느리가 식탁을 차리며 묻더군요. 어머님, 오늘 도련님 병원 가시는 날 맞죠? 그래, 10시까지 오라고 하더구나. 근데 검사를 너무 자주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되는 것 같던데. 도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원래 연세 드시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잖아요. 병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게 나중에 아프고 나서 고생하는 것보단 낫죠 뭐. 그렇긴 하지. 뭐 이것도 아들이 의사인데 특권이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근데 아침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공복 상태로 가셔야 해요. 대신 검사 끝나면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침마다 챙겨주는 주스를 물병에 담아 건네줬네요. 벌써 석 달째 매일 아침 챙겨주는 초록색 주스였죠. 아니 이건 그냥 한번 걸러도 되는구먼. 병원까지 가지고 가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며느리의 설명에 저는 한숨을 쉬며 주스가 든 병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나이가 들수록 검사 항목도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둘째 아들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검사 다 받으셨어요? 힘드셨죠? 아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새삼 대견하더군요. 괜찮아. 이제 결과 나왔니? 피검사도 2시간이면 나온다고 하던데. 네, 잠시만요. 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화면을 바짝 들여다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왜 그러니? 뭐가 잘못된 거야? 제가 불안해하며 묻자 아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엄마 혹시 밥 말고 드시는 거 있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가득했고 눈빛은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날카로웠어요. 밥 말고? 그게 무슨 소리니? 뭐 당연히 가끔 주전부리도 하고 과일도 먹지. 왜 그러는데? 뭐 안 좋은 결과라도 나온 거야? 아니 그냥 혹시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따로 드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없으면 좀 챙겨드리려고요. 아들이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이미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약은 네가 처방해준 혈압약만 먹고 있잖아. 그것 말곤 없다. 순간 큰며느리가 매일 챙겨주는 주스가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빼먹지도 않고 거의 석 달 가까이 챙겨주던 것이었죠. 뭐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고 뭐 늘 별 생각 없이 받아 마셨어요. 진한 초록색에 약간 쓴맛이 났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참고 마셨죠. 정말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고요? 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그냥 너희 형수가 매일 갈아주는 주스나 마시지. 근데 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러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치가 좀 이상해서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한데? 숨기지 말고 말해봐. 정말 괜찮아요, 엄마. 아마 기계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둘러 진료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의 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웃으며 맞아주더군요. 어머님, 검진은 잘 받고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아니, 자주 받으니 이것도 적응이 되는지 괜찮아. 점심 준비해뒀으니 드시고 좀 쉬세요. 아, 그리고 이거요. 며느리가 또다시 그 초록색 주스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받아 마셨을 텐데 그날은 왠지 선뜻 손이 가지 않더군요. 아니, 아까도 네가 싸준 거 마셨는데 이거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아니니? 하루에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는데. 에이, 원래 하루 3번은 꼭 챙겨 드셔야 효과가 있다니까요. 특히 오늘처럼 힘들게 외출하고 돌아오신 날은 꼭 드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주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도대체 그 주스는 뭐로 만든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얘야, 이 주스는 뭐로 만든 거니? 맛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그런 제 물음에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냥 여러 가지 채소랑 과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건강에 좋은 것들로만 넣었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이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갔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죠. 정확히 뭐가 들어간 건데? 뭐 케일? 시금치? 네,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예요. 어머님, 일단 드세요.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된대요. 며느리가 재촉해서 저는 마지못해 주스를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주스를 다 마실 때까지 며느리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왜 보고 있니? 내가 이거 다 마실 때까지 거기 서 있을 거니? 아, 죄송해요. 그냥 잘 드시나 확인하려고. 그럼 저 주방에 있을게요. 다 드시면 컵 좀 가져다 주세요. 며느린 당황하며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갔지만 그런 행동이 왠지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가 주스를 버릴까봐 감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헌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오늘 둘째네 병원 다녀오셨죠? 검진 받고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없어. 근데 너 혹시 둘째랑 통화해봤니? 내 검사 결과에 뭐가 안 좋은 거라도 있다니? 아니요,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뭐 별거 없으니까 말이 없겠죠? 큰아들도 괜히 얼버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아들에게 뭔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열진 않았지만 주고받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둘째 아들의 당황하는 표정, 며느리의 감시하는 듯한 행동,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초록색 주스. 며느리가 건강에 좋다며 갑자기 그 주스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날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며느린 절대 그 주스의 정확한 재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물어볼 때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답은 피했죠. 둘째, 제가 주스를 안 마시려고 하면 꼭 끝까지 설득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요. 셋째, 그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유독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그렇게 놀란 것을 보니 혹시 몸이 안 좋아졌다면 그 주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며느리가 문제의 그 주스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주스 드세요. 그래. 저는 주스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 주스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며느리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저에게 주스를 먹이려는 건지 의문투성이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이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그건 드셔야 해요. 드시고 나면 오히려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묘한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이라도 걸으면 안 된다는 듯이. 아이 꼭 마셔야 하니? 하루쯤 안 마셔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다니까요.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제가 주스를 다 마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시선을 느끼며 억지로 주스를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그 쓴맛이 그날따라 더욱 역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토록 제가 주스를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건지 한번 의심이 생기자 점점 이상한 쪽으로 불길한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주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3번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그 초록색 주스. 겉으론 건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저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오랜 친구인 미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동네 찻집에서 만난 고향 친구도 역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화자야 오랜만이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보여? 친구가 절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괜히 하는 일도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그러네. 혹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친구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일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 며느리? 왜? 무슨 일인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3개월 전부터 며느리가 매일 챙겨주는 정체 모를 주스, 둘째 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했던 일, 그리고 며느리가 제가 주스를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는 것까지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그거 완전 수상하잖아. 사실 나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 정말? 무슨 일이었는데? 우리 며느리도 건강에 좋다면서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려고 했어. 근데 내가 어디 보통 눈치니? 40년 넘게 장사로 사람들 마음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눈치채고 다 거부했지.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를 귀찮게 해서 별짓을 다 한다니까. 친구의 말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자야, 나는 도대체 그 주스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빙빙 돌려. 당연하지.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TV에서 봤는데 천연 재료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골로 가게 만들 수가 있대. 상극인 재료들을 꾸준히 먹으면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 망가지는 거지. 겉으론 건강 주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약인 거야. 친구는 눈을 부릅뜨며 괴담을 늘어놓듯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설마. 아이 그럴 리가. 화자야, 넌 너무 순진하고 착해 빠진 게 문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부담스러워한다고. 거기다 재산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그거 욕심내서 부모 해코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니? 뉴스만 봐도 하루 한 건은 나오는 것 같더라.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시집 온 지 1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그럭저럭 잘 지냈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외출할 일이 있어도 전 함께 데려가지 않고 늘 집에서 쉬라고만 했죠. 전화를 받을 때도 슬슬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고요. 그래서 점점 저에게 벽을 친다는 게 느껴지던 참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하는 거야.
내 친구 중에도 며느리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린 사람 있다. 겉으론 효부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 다 했대. 뭐? 아니 아들은 뭐하고 있고? 지 마누라 단속 안 했어? 단속은 무슨, 요즘 아들들이 허수아비지 어디 자식 노릇 하는 줄 아니? 지 마누라 베갯머리 송사에 휘둘려서 뭐 같이 부모 뒤통수는 안 치면 양반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친구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도 나한테 해로운 걸 먹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목적은 뭐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나들은 건실한 공무원이었고 제가 무슨 대단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놀라서 질문을 던지는 저에게 우습다는 듯 친구가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그것도 다 재산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니? 나 같은 빈털터리 노인네 없어져 봐야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모르는 소리. 그럴수록 자식들한테 더 짐작 취급받는 거 몰라?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얹혀 사는 게 얼마나 짜증나겠니? 그냥 고려장 당하기 십상이라고. 고려장이라니? 그럼 부모를 갖다 버린단 말이야? 아유, 그냥 길바닥에 버리기야 하겠니? 남들 눈도 있는데. 요즘 공인된 고려장 있잖아. 요양원. 요양원? 그래.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요즘 그거 있잖아. 어디 몸 성하지 못한 노인네들 요양 등급 받으면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거.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멀쩡한 노인네를 병나게 만드는 거지. 어머나,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어? 수두룩하지. 넌 뉴스 좀 보고 살아라.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몰라? 그 말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며느리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그날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린 믹서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있었어요. 초록색 야채와 과일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에 하얀 가루를 한 스푼 믹서기에 넣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가루를 넣은 후 재빨리 약병을 다시 서랍에 숨기고 믹서기를 돌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가 매일 마시는 그 초록색 주스였던 겁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왔어요. 미자 말이 맞았던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내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차려줬는데.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저는 양친을 다 잃은 며느리를 정말 제 딸처럼 살갑게 아껴줬습니다. 투병하던 부모님 때문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을 둘이나 뒷바라지했다는 말이 기특했어요. 그래서 여유 없는 며느리의 속사정을 알고 결혼할 때 예단비니 혼수니 일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친정엄마 안 계신 며느리를 위해 결혼 준비며 신혼집 꾸미는 거며 다 같이 다니며 도와줬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막내 남동생 대학 등록금이 제 아들 월급에서 나가는 걸 뻔히 알고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며느리 동생이면 내 아들 동생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며느리가 눈치를 볼까봐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배려하고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어떻게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까지 넣은 주스를 먹여온 건지 배신감을 넘어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어머니, 주스 다 됐어요. 며느리가 주스를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처럼 보여 소름이 돋았죠. 아, 그래, 고맙다. 저는 주스를 받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을 너무 떠시는데. 아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피로회복에 특히 좋은 거예요.
며느린 제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주스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지. 그러면서 여전히 제가 주스를 다 마실 때까지 밖에서 나가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울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억지로 주스를 마셨어요. 탁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갈 때마다 제 몸이 병드는 것 같아 서글픔과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넣은 그 하얀 가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혹시 그게 정말 치명적인 독이면 어쩌지? 아니면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건가? 갖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혀 그 밤도 뜬 눈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주방을 살폈어요. 며느리가 또 주스를 만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슬금슬금 주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슬쩍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또다시 그 약병을 꺼내고 있었네요. 이번엔 약병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겉에 영어로 뭔가 쓰여 있었는데 멀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어요. 며느린 신중하게 그 안에 가루를 덜어내 믹서기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기척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치 아들이 절 구하러 온 구세주처럼 느껴져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밤 이리저리 뒤척이며 그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거든요. 며느리의 만행을 아들에게 알리긴 해야겠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도 믿기지 않는 얘기를 아들이 믿어줄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들이 직접 그 약병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이 알아서 며느리를 응징하고 저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저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어머님 주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어머님은 의심 안 하고 잘 드시고 계셔? 저기서 쓴맛 나진 않나? 아들이 며느리가 꺼내놓은 약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랑 과일을 갈아서 같이 드리니까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 혹시 의심이라도 하시는 날엔 지금까지 한 고생이 헛수고가 된다고. 아들은 목소리에 힘을 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도련님은 뭐라고 하세요? 애가 놀라더라고. 지난번 검사 결과 보더니 이젠 아예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도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머나 그래요? 드디어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건가?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사악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조차 며느리와 한패였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의사인 둘째 아들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꽁꽁 숨긴 채 자기들끼리 몹쓸 모의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곤거렸어요. 거실에서는 멀어서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절대 어머니가 알면 안 돼.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작당 모의를 하는 것 같았네요. 앞으로 두려움이 몰려와 그 집에서 사는 어떤 음식에도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끌어 조심스럽게 거실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또 그 망할 주스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주스요. 아 그래. 저는 사약을 받는 기분으로 주스컵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마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스를 마시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라면 몰랐겠지만 주스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며느리의 눈이 번뜩이며 빛나는 게 보였죠.
입으로는 주스를 마시며 속으로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든 주스를 먹지 않기 위해 눈물 나게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주는 주스를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화분에 버리기도 하고 삼키지 않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럴 순 없었고 며느리가 지켜볼 때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꾸미는 일의 중심에 제가 매일 마시는 그 주스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다녀오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들지 않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됐죠. 먼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하는 게 새삼스럽게 왜 이래요?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약한 소리 할 거예요? 며느리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들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역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친구가 말한 아들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도 아니고 내 아들까지 저럴 줄은 몰랐어. 전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당하기만 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증거가 필요했죠. 그 주스의 정체를 밝히는 게 먼저였네요. 친구의 말처럼 요즘 세상에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제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두렵고 슬펐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때 저를 지킬 수 있는 건 저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 간다고 외출하고 난 후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약병을 숨겼던 서랍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마 다른 곳에 숨겨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냉장고와 싱크대를 살피고 다용도실까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수상한 약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네요. 얘가 이걸 어디다 숨겨놓은 거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남의 방을 뒤진다는 것이 떳떳하진 못했지만 제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 망설일 이유가 없더군요. 하지만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화장품들만 가득했고 옷장을 뒤져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침대 밑에 있는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얼른 끌어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엔 여러 개의 약병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것과 비슷한 약병들이었죠. 영어로 뭔가 쓰여 있었는데 제 영어 실력으로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상자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래 벌써 왔니? 네, 얼른 필요한 것만 사왔어요. 빨리 점심 차려드릴게요. 그 전에 주스부터 드세요. 그러더니 또 그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맘때 저는 믹서기 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어머님 여기요. 며느리가 주스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네요. 얘야, 정말 이 주스엔 뭐가 들어간 건지 정확히 좀 말해다오. 내가 요즘 들어 자꾸 몸이 이상한 것 같아. 이 주스를 먹기 전엔 안 그랬거든? 너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안 맞는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잖니. 몸이 이상하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마저 연기라는 걸 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 설레는 마음을 억지로 감추는 것 같았죠. 그냥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건 날씨 때문일 거예요. 환절기라 다들 그래요. 그래도 이 주스는 꼭 드셔야 해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 이거 안 마시련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계속 마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해로운 걸 드릴 리가 있겠어요? 정말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럼 왜 뭐가 들었는지 말을 안 해? 그리고 왜 꼭 내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냐? 제가 따지듯 묻자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잘 안 드시려고 하셔서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히 드셔야 하니까요. 됐다. 오늘은 안 마실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꼭 드셔야 해요. 이 주스 정말 중요해요.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에 오히려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주스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필사적인 걸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사인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모야. 오늘 퇴근하면 잠깐 좀 볼 수 있을까? 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며느리가 화장실에 있는 틈을 타서 몰래 숨겨둔 주스를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만나러 나갔어요. 이모, 무슨 일 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래?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그나저나 민수야. 혹시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건지 성분 좀 분석해 줄 수 있니? 조카는 제가 건넨 병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게 뭔데요? 그냥 친구가 부탁해서. 걔가 매일 마시는 건강 주스인데 성분이 궁금하다네. 혹시 자기한테 안 맞는 게 들어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럼 그냥 뭐가 들어있는 건지 물어보시지. 일단 분석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줘.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조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심상치 않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는 묻지 않았어요. 연구소에 근무하는 선배한테 부탁해 볼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대로 분석하려면 며칠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상관없다. 기다릴게. 대신 정확하게 분석해줘. 특히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줘야 한다. 그렇게 못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며칠 만에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 분석 결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이모가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카의 약국으로 갔습니다. 어때? 뭐가 나왔니? 조카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네요. 일단 기본적인 채소와 과일 성분들이 검출됐고요. 그것 말고 이상한 건 없었어? 그게 좀 특이한 성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정확히 뭔진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이한 성분이라니. 뭔가 해로운 거니?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조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뭐? 말해봐. 이런 성분 조합은 처음 보는 거라 일반적인 건강 주스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제 의심이 맞았던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줘. 이거 계속 마셔도 괜찮은 거야? 글쎄요, 이모. 이거 드신다는 분이 친구분 맞아요? 누가 만들어준 거래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더 자세히 분석해 줄 수 있어? 네, 뭐 그렇게 부탁해 놨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 부탁한다. 꼭 정확하게 알아봐줘. 중요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며느리가 아무리 강요해도 그 주스를 마시지 않겠다고요. 비록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수상한 점은 충분히 차고 넘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며느리가 주스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주스 드세요. 아니, 나 오늘은 안 마실 거다. 네? 아니, 왜요? 그냥 마시기 싫어. 맛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에이, 어머님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해요. 됐어! 마시기 싫다니까 그러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주춤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도? 억지로 먹이려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래?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 그냥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시끄럽다! 남들이 들으면 무슨 천하에 없는 효부라도 되는 줄 알겠어. 네가 거기에 이상한 약 넣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리고 큰애까지 꼬드겨서 네 편으로 만들었지? 내 아들이랑 수근거리면서 나를 무슨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네 말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 너 솔직히 말해봐라. 늙은 시어머니가 귀찮아서 빨리 죽길 바라는 거냐? 저는 격분해서 며느리가 들고 있던 주스를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바닥으로 흩어졌죠. 어머님,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그딴 거 들고 올 생각도 하지 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증스러워 헛웃음이 나왔죠. 그 소동을 들은 아들이 급하게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하필 주말이라 아들이 집에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너도 다 알고 있었지? 네 마누라가 나한테 이상한 약 먹이는 거. 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자꾸 뭐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 둘이 짜고 나 속였잖아. 아니, 둘째까지 셋이던가? 나도 다 알아. 큰아들이 당황하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 불안함이 가득하더군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진정은 무슨?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나 몰래 이상한 짓을 해? 그 주스에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제가 계속 추궁하자 아들과 며느린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의심에 더욱 불을 붙였어요. 좋아. 너희가 지금 말 안 해도 다 알아낼 수 있어. 이미 그 주스를 분석을 했으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일까지... 엄마, 그만두세요. 됐어.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곧 밝혀질 거야. 그러니 어서 나가! 나가라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열을 내고 몸을 썼더니 숨이 차고 어지럽더군요.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워 까무룩 잠이 들었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과도 필요한 대화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손주들도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더 이상 저에게 그 주스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 조카가 주스의 정확한 분석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져 아들과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믿었네요.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며칠 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상세 분석 결과 나왔어요. 제가 갈까요? 아니야, 내가 갈게. 네가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카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그 주스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약국에 도착하니 조카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조카는 저를 탕비실로 데려가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죠. 이모, 일단 앉으세요. 결과가 좀 충격적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예감이 맞았던 거라고 생각했죠. 뭐가 나온 거니? 심각한 거야? 아니요, 그게... 조카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 주스엔 특별한 성분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건강 주스와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해로운 거야, 아니야? 조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롭긴커녕 이건 아주 최고급 항암 성분들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조카의 말을 못 알아듣고 넋이나가 되물었어요. 여기 보세요.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설포라판, EGCG 이런 성분들은 모두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그것도 일반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농축된 형태로 들어있고요. 조카의 설명을 들으며 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그게 해로운 게 아니었다는 말이야? 아마 고농축 항암 영양소 파우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이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나 모르겠네요. 자식들이 준 거라면 아주 효자인가 봐요. 엄청 비싸고 정성도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최고급 항암제였다니. 근데 이걸 왜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당연히 암 환자한테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마 친구분이 어디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특히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힘든 환자들한텐 보조요법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조카의 말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 환자?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먹인 거지? 그것도 비밀로 하면서까지. 저는 조카에게 대충 고맙다고 인사한 뒤 그 서류를 들고 약국을 나왔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석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제가 정기검진을 받았었죠. 그렇다면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둘째 아들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교수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문을 활짝 열었죠. 아들은 책상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자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개월 전 검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마 전 검사에서는.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대본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일단 앉으세요. 앉긴 뭘 앉아, 빨리 말해. 설마 내가 암이야? 제 직설적인 질문에 아들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봉투 안에는 석 달 전 받은 검사의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것 같았네요. 아들이 말해준 병명은 췌장암 3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진 않았어요. 무리해서 수술한다고 해도 효과보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컸고요. 항암 치료도 엄마 연세에는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들 것 같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아예 말도 하지 않았던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반대라니? 형수님이 자기가 엄마를 꼭 낫게 해드린다고 믿고 맡겨달라고 했어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치료도 없이 내가 어떻게 낫는다는 거야? 혹시 형수님 친정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 아세요? 그랬어? 난 그냥 투병하다 돌아가셨다고만 들어서. 그분도 똑같이 췌장암 3기 판정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건 다 해봤다네요. 무리해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근데 아무 효과 없이 나중엔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형수님은 힘든 병원 치료 대신 자연적인 치료로 엄마를 고쳐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그래도 전 불안했어요. 당장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순 없었죠. 그래서 딱 3개월만 시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충격받으실까봐. 일단은 숨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희끼리 판단했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오신 김에 새로운 검사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검사? 네. 지난번에 검사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왜? 많이 안 좋아진 거냐? 이젠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종양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석 달 전엔 3.2cm였는데 지금은 1.7cm예요. 이게 불과 석 달 만에 가능한 일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정말이니? 아들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 췌장암은 발견되고 나서 진행도 빠르고 아무리 항암을 받아도 예후가 좋지 않은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기적이라고 해야 할 일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놀랐던 건
암이 커진 게 아니라 너무 작아져서였어요. 처음에 검사 오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여요. 종양이 작아졌으니 몸 관리 잘해서 항암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형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들이 안내하는 검사를 한 가지 더 받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 둘째가 제 형과 형수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모르시게 하자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그런 거냐? 제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치료만 믿고 있다가 고통 속에서 가셨죠.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님만은 절대 그렇게 보낼 수 없었어요. 밤낮으로 항암에 좋다는 건 뭐든지 찾아봤고 해외 논문도 읽고 자연치료로 완치됐다는 사람들한테서 연락해 자문도 구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시한부라는 걸 알고부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주스는... 네,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락시장까지 가서 산 신선한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주말엔 산지에 가서 직접 사오기도 하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3개월을 보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넋을 놓고 말았어요. 제가 그토록 의심하고 미워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만 잘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못된 시험이었는지 며느리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님 괜찮아요. 오해하실 만했어요. 사실 제가 우겨서 시작한 일이지만 초조했어요. 제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건 아닐까. 매일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제 방식만 강요했죠. 좀 더 친절하게 주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음을 썼다면 어머님도 덜 불안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정말.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며느리를 제가 안아줬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저와 며느린 현관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버렸네요. 그날 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신기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약들을 어떻게 구한 거니?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정말 고생했어요. 해외에 사는 친구한테 직접 부탁하기도 하고 믿을 만한 제품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기관에 부탁해서 중금속이나 독성 성분도 다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기준치 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진짜 신경 썼고요. 돈도 많이 들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고 해서 금액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둘째도 많이 도와줬고요.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어머님은... 며느리의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고 있는 주스를 바라봤어요. 매번 신선한 재료를 구해 정성껏 만들어준 주스였죠. 때로는 귀찮아서 미룰 법도 한데 3개월을 한결같이. 미리 만들어두는 법도 없었어요. 항상 그때그때 만들어 가장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모든 오해가 풀리자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나 이제 이거 매일 열심히 먹으마. 그동안 미안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주스컵을 건넸습니다.
그 후로 끼니 때마다 또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턴 그 소리가 저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들리더군요. 저는 매일 며느리가 건네주는 주스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여전히 쓴맛이 났지만 가끔은 그 쓴맛이 달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고맙다 얘야. 네, 저도 남김없이 잘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의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돼요. 감사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주스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고 고부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며칠 전에는 가족끼리 조촐한 제 생일 파티도 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고맙다. 할미가 더 힘낼게. 저는 웃으며 손주를 바라본 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죠. 아직도 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직도 암과 싸우고 있는 게 현실이고 얼마 전부턴 항암 치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헌신적인 며느리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누구보다 저의 건강을 바라며 기도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 자신을 더 아끼고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일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며느리와 함께하는 산책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우거진 오솔길이 있거든요. 며느리는 그곳에 저를 매일같이 데려가 황토길을 걷게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물론 매일 신선한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변함없습니다. 쓴맛이 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떤 사탕보다도 달콤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가족을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저처럼 가족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